안녕하세요. 듀목입니다.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빼놓지 않고 이슈 하이라이트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6월 3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미국과 중국이 하와이에서 고위급 만남이 언제부터 코로나19 이후로 최초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 특히 중심에는 미국이 있겠죠. 미국의 경제 부양, 그리고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가 제대로 끝나지 않아 이 둘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간추려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3주차에는 우선주 광풍이라는 단어가 증시에 지배적으로 존재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가 뭔지 간단히 알아보고 이 광풍이 어떻게 된 건지, 왜 우선주에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시장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하와이 현지 시간으로 2020년 6월 17일에 이목이 집중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초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만남이 하와이에서 있었던 것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었고, 이 갈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역전쟁 등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연 단위로도 2019년까지 큰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안으로 다뤘었던 만큼 당연히 전 세계는 6월 17일에 중국과 미국의 만남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언가 이 둘의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때 중국 측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 국원이 대표가 되었었고요. 미국은 여러분들도 종종 이름은 들어보셨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표되어 하와이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 또는 주석은 아니지만 고위급이 만난 것임은 분명했죠. 이들은 1박 2일 동안 하와이에서 회동을 가졌는데요. 지난 무역 갈등 이후 1차 무역 합의로 갈등을 봉합해가고 있던 상황에서, 그래서 안심하고 있던 상황에서 최근 갈등이 불거지게 된 계기는 중국에서의 위구르족 탄압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과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에서 통과되는 것 아니냐, 가결되는 것 아니냐 같이 중국이란 국가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중국과 위구르족 문제, 그리고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것은 제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른쪽 위에다가 순차적으로 링크를 걸 테니까 한번 눌러서 보시면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중국이란 국가가 특정 소수민족, 여기서는 위구르족이죠. 위구르족의 인권을 탄압하거나 또는 억압하거나, 또는 홍콩이란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곳을 중국식대로 억압하려 한다는 문제 제기를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하고 있는 문제 제기 상태다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자신들 국가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즉 위구르족이란 소수민족도 중국 국민에 대한 일인 것이고 홍콩도 중국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며, 나아가서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도, 여기서 대만도 홍콩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봤을 때 위구르족, 홍콩, 대만의 갈등 모두 역시 중국 내부 국가의 문제이므로 외국은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을 단호히 하고 있습니다. 뉴스 같은 데서는 이제 내정 간섭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우리 국가 일을 외국에서 맘대로 하는 것은 사실 말만 그렇게 놓고 보면은 충분히 이건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중국이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갈등은 이 하와이에서의 모임에서 전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둘 모두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필요하다라고 말했지만 중국의 이러한 위구르족, 홍콩, 대만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명확하다는 것만 확인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더불어 이 회동이 진행되고 있는 2020년 6월 17일 중에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위구르 인권 정책법이라는 통칭 위구르 인권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위구르족 인권 탄압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강력히 나타낸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미국이 말이죠.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 위구르 인권법이 중국의 내정, 즉 중국 내부의 일에 외국이 간섭하는 것이라면서 당연히 잘못을 바로 잡으라고 미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정도였습니다. 역시 6월 17일 한 번의 고위급 만남으로 위구르족, 홍콩, 대만 등과 중국 사이의 문제가 세계의 관심
관심에도 불구하고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위구르 인권법 서명, 미국의 서명과 그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었죠. 다만 이런 갈등 국면에서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6월 17일에 회동이 끝난 다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양재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예전에 무역 전쟁을 하다가 무역 협상을 해서 이제 무역 합의까지 끌어냈던 그 1단계 무역 합의의 전면 이행, 그 무역 합의는 그대로 다 이행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막 티격태격 했지만 야, 그 무역 합의를 안 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 그건 할 거야 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언제? 6월 17일 회동 다음날 6월 18일에 이 내용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밝혔어요. 이것을 통해서 비록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과거 무역 협상 이후 타결된 1차 무역 합의, 스몰 딜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약속대로 진행되겠구나, 즉 무역 전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일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6월 20일에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중에 하나인 전국인민대표 회의가 끝이 났는데 이때 홍콩 국가보안법, 아까 계속 나왔던 그 문제가 됐던 홍콩 국가보안법을 중국이 가결시키지 않고 이대로 회의를 끝내는 폐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떨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홍콩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 새로운 긍정적인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건가? 라고 관심을 끌었어요. 다만 그러면 그냥 중국이 지고 들어가는 건가? 이건 아닌 게, 그리고 홍콩이 아주 긍정적인 소식인가? 이것도 아닌 게 홍콩 국가보안법을 가결시키지는 않았지만 이 홍콩에서 국가 분열 행위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감시하는 기구와 감시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중국 쪽에서 관리한다라는 기구를 세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과 홍콩의 관계가 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한다든지 이쪽은 아니고, 다만 홍콩 국가보안법만 이번에 가결되지 않았다 정도의 추가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참 미국과 중국의 두 축 이야기는 제가 이슈 하이라이트를 다루면서 더더욱 느끼지만 정말 쉴 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공포,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지속될 것이면서 이미 받은 경제 타격은 매우 크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돈을 푸는 경기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행동과 예상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 3주차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유럽연합은 2020년 6월 19일 코로나19 회복기금 조성을 위한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들은 올해 8월까지 논의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대해서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등 이 기금이 빠르게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코로나19 피해로부터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즉 경제 부양책을 국가를 넘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진행이 신속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미국은 현재 통행량 분석업체에 따르면 2020년 6월 6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전역의 승용차 주행거리를 분석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봉쇄령이 내려지기 전인 2월 마지막 주에 대비해서 벌써 93% 수준까지 승용차 주행거리가 복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봉쇄령이 내려지기 전에 거의 93% 수준으로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물론 어디를 돌아다녔느냐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자세히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돌아다니는 거리 자체는 상당 수준 회복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6월 2주차에 발표된 내용 중 미국 상무부가 내놓은 소매 판매 지수, 즉 국민들이 실제로 마트, 시장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지표가 4월에 대비해서 5월에 플러스 17.7% 정도 증가하기도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은 1992년 집계 이후 최대 증가폭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 바로 미국의 지난 6월 2주차까지의 데이터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 여러분들 약자로 FED라고 써있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이 연방준비제도 또는 연준의 파월 의장은 아직 본격적인 회복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부양책이 강력하게 필요할 것이고 우리는 그럴 것이다 라고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더해서 연방준비제도
경제도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인 폭스 비즈니스 부의장도 여전히 연준이 생각하는 목표에서 멀다, 회복의 목표에서 멀다라고 하면서 연준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더 할 것이다라고 강력한 부양책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를 했어요.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안도할 수밖에 없고 투자시장에서도 반기는 입장이겠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가 조금 좋게 나오는 정도로는 미국 입장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접기에는, 즉 여기서 경기 부양책을 멈추기에는 아직 미국 경제가 한참 먼 회복 수준이다. 더 해야 한다라고 미국의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생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연방준비제도뿐만 아니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국 돈으로 약 1200조 원 수준의 인프라 투자를 준비 중이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기대감을 부풀리게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위협받는 경제 살리려면 엄청난 부양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라고 종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말이에요. 하지만 뭐든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도 최근 그렇게 세계에서 칭찬하는 방역 와중에도 여러 가지 병폐와 방심, 거짓말에서 비롯된 재확산의 위협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대로도 경제가 계속 회복하려면 경기 부양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세계의 의견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재확산 위협에 있어서 2차 재확산 위협에 있어서 미국도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네바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로 총 8개의 주는 6월 19일 기준으로 7일 동안, 그전 7일, 즉 일주일을 말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즉 7일이 이렇게 몇 명 나왔다 이게 있으면 그 7일을 7로 나눠서 하루의 평균인 거예요. 그럼 7일 동안 하루 평균 얼마가 나왔냐를 보는 거겠죠. 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8개 주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매주 신규 확진자 평균을 냈을 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주들이 8개 주나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주는 인구수가 적은 주가 아닙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를 대표적인 곳만 좀 살펴볼게요. 우선 캘리포니아는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3,387명의 신규 환자가 나타났고 이것은 그 바로 전주에 비해서 12% 정도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캘리포니아는 인구수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2,657명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나왔고요. 그 전주보다 이 수치가 플러스 54%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2,408명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나왔고요. 이 수치는 그 전주보다 플러스 90% 수준 증가한 수치라고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고 폭등하는 곳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총 8개 미국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도리어 전주보다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재확산 경계감이 엄청난 공포감으로 다가오진 않더라도 최소한 사라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8개 주에 속할 만큼 신규 확진자 수가 도리어 증가하는 곳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주보다 그 안에는 어떤 단위가 있겠어요? 도시 단위가 있고 마을 단위가 있고 이럴 수 있겠죠. 그 주 안에 있는 일부 도시 단위로 봤을 때는 도시 단위에서는 또 증가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재차 봉쇄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주지사가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 끊어지지가 않는 이 코로나19 공포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참고로 6월 19일 기준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20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을 했고요. 11만 9천 명의 사망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확진자만 220만 명에 사망자만 11만 명?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우리나라의 이제 질병관리본부 같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앞으로도 미국은 2만 6천여 명의 사망자가 추가돼서 최대 14만 5천 명까지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6월 20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12,000명, 그리고 사망자가 280명 수준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절대 숫자로 비교하기에는 서로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인구수 비중을 감안해서 어느 나라가 심각한지는 판단을 해봐야겠죠. 자, 경제 부양책도 물론 있을 것이고 다들 방역도 노력도 열심히 하겠지만 누구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숫자로 데이터로 등장을 하고 있죠. 또한 부수적으로 경제 상황에서도 투자 시장에서도 함부로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 또는 백신 또는 뭔가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안심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결국에는 저를 포함해서 개개인이 모두 열심히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라이브 방송 때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주식시장에는 주식의 종류 중에 우선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통주가 존재를 하죠. 우선 이 보통주, 커먼스톡, 즉 주식을 평소 의미하는 보통주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식은 보통 다 보통주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올렸던 주식이란이라는 영상을 오른쪽에 링크를 걸 테니까 보고 와주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바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왼쪽에 보이는 이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으면 내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인, 즉 주주로서 중요한 의사결정, 찬성, 반대 요거를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주식수만큼 찬성, 반대 등의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주주 여러분들 의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나는 찬성, 나는 10만 주만큼 찬성,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거 또는 반대 이렇게 해서 다 모아놓고 봐서 주주들의 의견대로 주식회사가 굴러가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내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의결권인데 보통주, 즉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주식에는 이 의결권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이 의결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편지가 와요. 근데 잘 안 뜯어보고 버리니까 모를 수 있는데 그 편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 표현이 필요합니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 의결권이 존재하지를 않는 겁니다. 뭐야? 그럼 더 안 좋은 건데 왜 사람들이 우선주를 받고 회사에 돈을 줘? 투자할 때 왜 우선주를 받아? 또는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선주를 왜 사? 왜 사지? 안 좋은 거 아닌가? 어쨌든 내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진 않더라도 일단 안 좋은 거 아니야? 빠져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주는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언가를 우선 받는 주식입니다. 그 뭘까요? 바로 보통주를 갖고 있는 주주보다 회사가 주는 이익, 배당, 즉 직접 주는 돈 등을 받을 때 우선된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보통주보다 회사가 주는 배당 등의 이익을 조금 더 많이 받는 대신 회사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찬성, 반대 등의 의견을, 즉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선주입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선 뭘까요?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경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싶다. 그럼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우선주를 발행을 해서 이익은 더 챙겨주고 그리고 우리 회사는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는 돈 투자를 받고 하는 식으로 되는 거죠. 물론 이 회사가 잘 되면 우선주의 가격도 보통주를 따라서 오를 것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주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1년에 회사에서 공지한 때마다 주는 배당과 같은 이익을 꾸준히 받으면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싶을 때 안정적으로 회사에 배당을 받고 투자하는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이런 우선주가 급등 그리고 급락을 보이면서 돈이 넘쳐나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자 그 마지막 단계에 온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이슈로 가져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투자 시장의 상승세의 마지막에 우선주가 보통 이런 광풍을 보이는데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검색해 보시면 하루 상한가인 플러스 30%씩 매일같이 오르면서 6월 한 달에만 주식 가격이 1265%가량을 올랐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엄청난 수치가 오른 거예요. 그냥 대충 한 13배 올랐구나, 12배 올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금융시장에서는 이건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경고가 계속되기도 했고요. 또한 이외에도 등락률이 100%가 넘어버린, 즉 2배 이상 올라버린 종목이 8개 종목이 추가로 더 우선주 중에 있었고 이들은 보통주와 비교했을 때 심한 경우 가격 차이가 900%까지 나기도 했습니다. 즉 우선주나 보통주나 똑같은 회사의 주식인 건 변함이 없어요. 권한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은 어느 정도 따라가줘야 되는데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플러스 900%나 더 비싼 주식까지도 나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는 배당 등의 특별한 일이 없다라면은 보통주에서 의결권이 빠져있는 것이 우선주기 때문에 오히려 우선주가 조금 더 낮은 가격 수준이다. 그 정도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투자와 투기가 몰려서 보통주나 우선주가 엄청난 수준으로 우선주만 많이 올라버린 거죠. 보통주와 가격을 따돌려버리고. 근데 그러면 시장에서 봤을 때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난다라고 볼까요? 우선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보통주만큼 많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즉 적게 발행돼요. 주식 수 자체가. 경영권은 받을 수 없지만 이익은 좀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용도로 특수한 용도고, 그래서 발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주식을 발행을 하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보통 주는 10억 장의 주식이 있고, 그 중에 이제 10,000장 정도가 매일같이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발행한 주식들이 매일같이 매매되진 않을 테니까 보통 그 중에 일부가 매일같이 매매되는 거래량이겠죠. 이때 이 중에서 내가 10장을 사고 판다라고 해서, 보통주에서 하루 10,000장 거래되는데 그 중에 10장을 내가 사고 판다고 해서 가격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시장에서 매일같이 매매되고 있는 다른 9,990장의 매매 가격에서, 사고 파는 가격에서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겠죠. 근데 우선주는 애초에 발행량이 10,000장 수준으로밖에 안 나와 있었던 거예요. 발행 자체가. 이 중에서 매일같이 매매가 일어나는 것은 또 그중 일부인 한 100장 정도 되겠죠. 그죠? 매매는. 근데 이때 내가 10장을 사고 팝니다. 10장을. 아까처럼 10장을 사고 팔아요. 보통주 사고 팔듯이 10장을 사고 파는데 하루에 사고 팔리는 양이 100장인데 그중 10장이면 10분의 1이 하루 거래량의 10%가 내가 거래한 가격으로 결정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형성일까요? 그죠? 결론적으로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서 적은 거래만으로도 아주 큰 가격의 변동을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1,000억이 거래되는 곳에서 제가 1억을 거래한다고 한들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겠지만, 하루에 5억이 거래되는 곳에서 제가 1억을 거래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게다가 우선주는 투자 시장에서 사람들이 여기에도 투자하고 저기에도 투자하고, 예를 들면 지금처럼 코로나19에서 회복하는 장세래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기웃하면서 쭉 투자하고, 언택트에도 투자했다가 또 제약바이오주에도 투자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여기 투자해서 수익도 나고 여기 투자해서 또 수익도 나서 이제 쭉 이런 거를 순환매라고 합니다. 좋은 이슈가 나오는 것을 사고 수익 나고 또 다음 거 사고 다음 거 사고, 이런 식으로 순환해 가면서 주식을 고른다, 순환해서 고른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쭉 이렇게 되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시장의 상승 재료, 즉 나에게 새로운 수익을 가져다 줄 재료가 더 이상 귀가 번뜩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는 시기도 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선주는 평소라면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관심을 못 받는 상태에서 투자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나라고 현금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와, 저거 되게 싸다, 우선주들 되게 싸네 아직, 야 저거 그러면 이 정도만큼만 올라도 수익은 날 테니까 저걸로 투자할까 하면서 투자가 우선주에 몰리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 시장이 상승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투자한 최후에 다음은 어디로 가지 도저히 이제 갈피를 못 찾다가, 상승 재료를 못 찾다가 찾는 최후의 투자처라고 우선주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정리하자면 우선주는 단순히 보통주에 비해 의결권이 없고 배당을 더 주는 형태로 특별한 우선권을 가진 주식의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평소라면 이 배당을 꾸준히 받는 방식의 투자를 위해서만 선택을 되지만, 보통은 첫 번째로 발행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좀 약간의 거래에도 아주 민감하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특성이 있었고, 둘째로 시장에서 종종 잘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선택되는 투자처로 보이기도 해서 각광받는 경우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번 6월 3주차까지 벌어진 것이고, 적정한 투자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이런 특성 때문에 가격 변동이 잘 일어나고 폭등이 막 나오니까 폭등이 나온다, 그럼 우리도 저기 투자하자, 우리도 저기 투자하자 하면 발행량이 적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더 폭등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폭등하는 장세가 계속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최근 급등락을 보인 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매력이라고 하는, 즉 배당 수익이 충분히 잘 나오는 주식들도 아닌데, 즉 우선주를 보통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매력적인 것도 아닌데 이런 급등을 보여서 시장에서는 더더욱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언젠가 떨어질 것으로 폭탄 돌리기나 다름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6월 3주차 지난주 마지막 금요일 6월 19일에는 결국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폭락했다가 마이너스 2.6% 수준에서 종료가 됐지만, 그 외 우선주들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하한가까지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폭탄 돌리기는 이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니 투자를 할 때는 올라서 수익을 받으면 좋겠죠. 좋은 일인데
항상 이런 식으로 왜 오르는지를 알고 주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랜만에 이슈 하이라이트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게시글을 올리는 게 있죠. 유튜브에다가 유튜브에 제 채널의 커뮤니티 탭을 눌러보시면은 게시글이 보이는데, 제가 이슈 하이라이트 영상을 쉬었어도 글로는 계속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놓치신 분들은 그 게시글들도 한 번씩 봐주시면 그동안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잊어버린 게 있으면은 그걸로 다시 보려고. 네, 그럼 여기까지 이상 팀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